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68살 김정숙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어머니.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살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빠른 것 같아요. 아들 낳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네요. 남편 이동창과 함께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남편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저희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만만치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소 서너 달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집에서는 병원도 멀고 혼자서 남편을 돌보기엔 제 나이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들 승현이가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젊은 부부에게 늙은 부모가 얹혀 지내는 게 편할 리 없을 테니까요. 특히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부담이 될 것 같았고요. 하지만 시골에서 병원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한 달 정도만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 며느리 서민지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며 반겨주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하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반가워 보였어요. 손주 하윤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와서 안겼고요. 아들도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미리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고 저녁 준비까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고 거실 소파에는 새로 산 듯한 쿠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말 저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이것저것 챙겨주며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수술은 잘 되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뭔가 불편한 건 없는지 참 세심하게 물어봐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준비해 주었고 남편의 약 시간까지 체크해 가며 챙겨 주었어요. 손주 하윤이도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조용조용 다니며 착하게 굴었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미소 뒤에 어딘가 모를 불편한 기색이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이 확실해져 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TV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꺼두세요. 목소리에 차가운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전기세도 나올 테고 젊은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즉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냉장고도 막 열어보지 좀 마세요. 그때부터 저는 집안에서 완전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냉장고도 자유롭게 열 수 없으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픈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아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손주 하윤이조차 어른들의 기색을 살피며 조용히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밤에 남편과 둘이 있을 때면 서로 말없이 한숨만 쉬곤 했어요. 아픈 몸으로도 힘든데 마음까지 편치 않으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희에게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2주일째 되던 어느 금요일 아들이 퇴근하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회사에서 가족 휴가 겸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가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와 손주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처음엔 저희를 두고 여행을 가는 게 좀 그런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회사 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죠.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조금 홀가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며칠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 일찍 가족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손주 하윤이가 저희한테 갔다 오겠다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며느리도 나름 신경 쓴다는 듯이 몇 가지 당부를 했고요.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깊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지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용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긴 했는데 뭔가 맛이 밋밋했어요. 남편도 몇 숟갈 떠먹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오후가 되어가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을 위해 제대로 된 집밥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시골집에서는 매일 해주던 그런 따뜻한 밥상을 여기서는 한 번도 차려주지 못했거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싶었지만 남편을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로 뭘 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냉장고 한편에 있던 콩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사다 놓고 쓰지 않은 채 그냥 둔 것 같았어요. 그 콩을 보자마자 청국장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는 자주 끓여주던 음식인데 남편이 특히 좋아하던 것이었죠. 콩도 충분히 있고 다른 재료들도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콩을 삶고 양념을 준비하고 청국장을 끓이는 동안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뭔가 냄새가 다르네. 구수한 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였거든요. 청국장이 끓어오르면서 나는 그 진한 향이 집 곳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청국장 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입맛을 잃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더니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한 숟갈, 두 숟갈.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당신이 해준 청국장이 최고야. 이런 맛을 얼마 만에 보는지. 남편이 밥을 두 공기나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식사량도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만큼은 예전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남편은 계속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배를 두드리며 흐뭇해하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저희를 제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음 편히 집밥 한 끼 해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서도 집안에는 아직 청국장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저희 부부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었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가족들이 돌아올 텐데 그때 이 냄새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 9시쯤 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손주 하윤이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편안했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조심스러운 일상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코를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도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얼굴 전체에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요. 손주 하윤이만 모르는 척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왔지만 어른들의 차가운 기운을 느꼈는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도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그 말투에는 분노와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따지는 어조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피로감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집안에 밴 청국장 냄새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어제 청국장을 좀... 말을 끝까지 하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제 뺨을 강하게 때렸거든요.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뺨이 화끈거리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68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며느리한테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보다는 인간적인 배신감이 더 컸어요. 아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뺨을 맞는 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때리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먹고 싶었어도 조금 참고 시골에 가서 해 드셔야죠. 집안이 이게 뭐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청국장 한 번 끓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것도 남편이 아파서 기운 없어 할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려고 한 건데 남편은 화를 내려다가 허리가 아파 주저앉으며 말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남편의 얼굴에 처음 보는 분노의 표정이 스쳐갔어요.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몸이 아파서 나서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하윤이는 무서워서 아빠 뒤로 숨어버렸어요. 아이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맞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나오는 말은 며느리를 말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정쩡하게 중재하려는 듯한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보호나 위로는 전혀 없었죠.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남편과 저만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뺨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던 저희 부부는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뺨을 맞은 자리는 계속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 아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저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밤새도록 제 마음을 괴롭혔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뺨을 맞은 그 순간부터 저희 부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더니 새벽 5시쯤 되어서 조용히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의 모습이 보였지만 저희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한숨을 깊게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 온 것 같아. 이런 꼴 당할 줄 알았으면. 그 말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이 느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아내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남편이 아픈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남편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아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필요한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마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욱 서운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몸도 많이 좋아졌고 굳이 여기서 이런 냉대를 받으며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둘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시골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이 비록 불편하고 병원도 멀지만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면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왔을 때의 기대감, 며칠간의 평온함, 그리고 그 끔찍했던 밤.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시골집이랑 땅을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는 거였습니다.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더 이상 농사 짓기도 힘드니깐 도시로 나가서 살자는 거였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이지만 그래도 평생 살던 곳이니까 어느 정도 값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박상무라는 분이 오셨는데 집을 둘러보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혹시 신도시 개발 소식 들어보셨어요? 여기 일대가 전부 개발 구역에 포함됐거든요. 저희는 그런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 이런 정보에 어두웠던 거죠. 그런데 중개업자분 말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땅의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는데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여기 평수로 따지면 보상금이 50억은 좋게 나올 겁니다. 순간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억이라니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근근히 살아온 저희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운명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희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거든요. 마치 고생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중개업자분은 빨리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보상 금액도 정해지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는데 계약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나서 정말로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은행에 갔는데 직원분이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와 남편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50억이 넘는 돈이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했는데 실제로 저희 것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통장을 여러 번 들여다보며 손을 떨고 있었고 저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질 정도였습니다. 은행 직원분도 저희의 놀란 모습을 보더니 웃으시면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던 저희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그 말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골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생각하고 병원도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부동산을 통해 서울 근교의 좋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신축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병원과 마트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허리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았고 저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약을 하는 날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현금으로 아파트 값을 다 치른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신기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사하는 날은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평생 살던 시골집을 떠나는 것이니까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삿짐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거실, 따뜻한 온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시원하고 아름다웠어요. 남편도 새 집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텔레비전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요양 케어 서비스도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전문 간병사분이 와서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습니다. 집안일에 쫓기지 않고 남편 간병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해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가까운 온천 리조트에도 가고 경치 좋은 펜션에서 하룻밤 지내기도 했고요. 평생 이런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던 저희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게 감사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던 그 치욕스러운 일도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어요. 새 집에서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하고 먹고 싶은 음식 해먹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청국장도 언제든지 끓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도 맛있게 먹으며 만족스러워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내렸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꾼 거예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연락할 수 없도록 완전히 연락처를 차단한 거였죠. 새 번호로 바꾸는 날 통신사 직원분이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새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 무렵 아들 내외는 저희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히 시골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뺨을 때린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냉랭하게 지내다가 떠났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아들이 시골집으로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연결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이미 그 집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그냥 화가 나서 연락을 안 받는 줄 알았대요. 며느리도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속으로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째 주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손주 보고 싶어서라도 연락 한 번쯤은 할 텐데 완전히 연락이 끊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들이 직접 시골집에 내려가 봤다고 해요. 그런데 집은 비어 있고 이웃들 말로는 한 달 전쯤에 이사를 갔다더라는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어봤지만 며느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어디로 갔는지, 왜 연락 없이 떠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아들이 이곳저곳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친척들한테도 연락해보고 저희와 가까웠던 이웃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아무에게도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소문하던 아들은 시골 이웃에게서 저희 소식을 들었어요. 신도시 개발로 보상금을 50억 받고 이사 갔다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가 그런 큰 돈을 받고도 자기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다그치듯 물어봤대요. 설마 정말로 그런 큰 돈이 생긴 거예요? 아들도 믿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시골의 낡은 집이 50억이나 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상도 안 됐겠죠. 하지만 이웃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그것으로 설명이 되니까 점점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돈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급하게 찾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초조해했다고 해요. 50억이라는 큰 돈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것도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화가 나서 연락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인연을 정리할 작정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것도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희를 찾으려고 했어요. 구청에도 가보고 주민센터에도 문의해보고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할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새 주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바꿔버렸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의도적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으니까 더더욱 어려웠겠죠. 며느리는 밤마다 아들한테 푸념을 했대요. 왜 그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지, 조금만 참을 걸 그랬다면 50억이 자기 거였다며 후회한다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나면서 아들 내외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저희를 찾을 방법도 없고 그 큰 돈과도 인연이 끊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특히 며느리는 매일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대요. 그렇게 3달 정도가 더 지나고 저희가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 그 무렵 아들 부부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 내외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거죠.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깡통 전세였던 거예요. 집주인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놓고 잠적해버린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모아둔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게다가 집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실신할 뻔했죠.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던 거죠. 아들도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대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들르고 피해자 모임에도 나가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무엇보다 급한 건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전세금이 없으니까 월세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마다 아들을 다그쳤다고 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면서 친척이나 지인들한테라도 빌려보자고 했대요. 하지만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빌려줄 사람이 있을 리 없었죠. 그런 상황이 1달 정도 계속되면서 며느리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거의 히스테리 수준으로 아들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연락해봐요. 그 큰 돈 있으면 좀 달라고. 며느리가 아들을 재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저희를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다시 저희 생각이 난 거죠.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한다는 게 뻔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을 통해 알아보다가 마침내 저희의 새 연락처를 알아냈죠. 저희가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이랑 연락이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새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번호를 알아낸 그날 밤 아들은 한참을 고민했죠. 정말 전화를 걸어도 되는 건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옆에서 빨리 전화하라고 재촉했고요. 드디어 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새 번호를 알았는지도 신기했고 석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라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쾌감도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어디서 지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칠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분간 어색한 대화를 나누다가 아들이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들었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며. 그 돈 우리 좀 줘.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허탈했어요. 아들은 전세 사기 당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당장 살 곳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를 뺨맞게 내버려둔 아들이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며느리 목소리도 뒤에서 들렸어요. 아마 옆에 있으면서 뭐라고 시키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애원하는 투로 바뀌어 갔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저를 보던 남편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희 부부는 서로 눈짓으로 대화하며 어떻게 대답할지 결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계속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당장 나갈 집도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정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말했어요. 너네 줄 돈 없어.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단호한 거절에 당황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며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들이 왜 돈을 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너네 줄 돈으로 이미 다른 사람 도와줬어. 옆집 총각 병원비 부족하다고 해서 줬거든. 저희 아파트 옆집에 혼자 사는 31살 총각인데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간병비와 치료비가 부족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총각은 정말 효자였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는데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에 알바를 3곳에서 하면서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 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가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남편이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와서 아들처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퇴원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빼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으로도 안 되는 치료라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남편과 상의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고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요. 며칠 뒤에 그 총각 어머니 수술비를 저희가 대신 지불해 드렸습니다. 그 총각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무릎까지 꿇으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다고 어머니 빨리 낫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저를 모욕하고 내쫓아놓고서는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 돈을 써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서 전화기를 가로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릴 도와야지 왜 남을 도와요? 가족이 먼저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자기들이야말로 우선순위라는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화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는 날 때렸지. 그 총각은 우리를 도와줬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한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총각은 저희를 진심으로 챙겨주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 넘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야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침묵을 들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때린 그 순간부터 저희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진 거였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이제는 힘이 빠진 채로 중얼거리는 정도였어요. 뭔가 변명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준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야. 좋을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린 것 같았는데 그 평온함이 며칠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지 이틀 뒤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번호였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하자는 뜻으로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동안의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굴복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마 정말 막다른 상황에 몰렸나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흐느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뺨 한 대 때문이에요? 정말 고작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더라고요. 뺨을 때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 줄 필요도 없었거든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때의 일을 변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청국장 냄새 때문에 화가 났던 거잖아요. 어머니가 청국장만 안 해 먹었어도 제가 안 그랬잖아요. 정말 한심한 변명이었어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사람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청국장은 제가 아픈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끓인 건데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남편도 옆에서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죠. 이런 사람과 어떻게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날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피곤했다는 것, 집안에 냄새가 나서 당황했다는 것,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것,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그저 돈을 받기 위한 거짓 연민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져 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용서를 빌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저에게는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뺨을 맞은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아들 집에 갔을 때의 기대감, 며칠간의 냉대, 그리고 그 치욕스러운 순간. 사실 뺨을 맞은 것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일들이 더 상처였어요. 저를 때리고도 당당해하던 며느리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뒤로 계속된 냉대와 무시, 그 모든 게 쌓여서 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였습니다. 뺨 한 대는 그저 계기였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며느리의 인격이었고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처음부터 저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거의 30분 넘게 울면서 변명하고 사과하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숨소리나 한숨소리 정도만 들려줄 뿐이었죠. 남편도 계속 옆에서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걸요. 며느리는 마지막에 거의 히스테리를 부리듯 소리쳤어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정하냐는 것, 한 번의 실수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는 것.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저를 때리고 나서도 당당해할 수 없었을 테고요. 며느리는 지금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긴 통화를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이미 깨진 그릇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전화가 끝날 무렵 며느리는 완전히 지쳐서 흐느끼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어서 조용히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나가봤죠. 그런데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하윤이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 주소를 알았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며느리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초췌해 보였고 손주만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어른들 사이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어줘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남편이 제 뒤로 와서 상황을 보더니 한 번은 만나보자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당당하고 거만했던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윤이는 엄마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채 아빠 뒤로 숨어 있었고요. 아들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를 일으켜 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막다른 상황에 몰린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무릎 꿇은 채로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때 일을 정말 후회한다는 것, 평생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것, 가족으로서 다시 받아달라는 것,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냉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손주 하윤이를 잠시 바라봤어요.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너희에게 줄 마음도 정리했어. 단호하면서도 최종적인 말이었어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말없이 서 있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만.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도 끊고 말았어요. 이미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너도 그때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뺨을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무릎 꿇은 채로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현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웃들도 하나둘씩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몇 명이 무슨 일인지 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에게는 더욱 굴욕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는 끝났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한숨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아래쪽 주차장에서 아들 가족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들이 떠난 뒤로도 한동안 저희는 말없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들 내외가 결국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세 식구가 살게 된 거였죠. 며느리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남이 된 사람들의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편안해졌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아들 내외가 다시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 현관에서 무릎 꿇었던 일로 완전히 체념했나 봅니다. 저희의 단호한 의지를 확실히 느꼈을 테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품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며칠간은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주 하윤이의 불안해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서 주방에 서 있는데 문득 청국장을 끓이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구수한 청국장 말이에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때문에 못 끓였던 그 청국장을요. 이번에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재료를 꺼냈습니다. 콩도 넉넉히 넣고 양념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웠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청국장이 끓기 시작하면서 그 진한 향이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거실에 있던 남편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더 맛있는 냄새가 나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청국장을 끓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면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여유로운 순간도 누리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맛있는 집밥을 드디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저도 함께 앉아서 청국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 해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껏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부부 시간도 갖지 못했는데 이제야 진짜 저희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거였죠. 밤이 되어서도 집안에는 여전히 청국장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저희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거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마음도 더욱 상쾌해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이렇게 귀할 줄 몰랐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날의 치욕도, 서러웠던 눈물도, 답답했던 침묵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옆집 총각처럼 진심으로 저희를 챙겨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저희를 모욕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혈연이라고 해도 가족이 아닌 거였죠. 이제 저희에게는 오직 두 사람만의 삶과 따뜻한 밥상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저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하고, 먹고 싶은 음식 해 먹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아요. 가끔 손주 하윤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하윤이를 위한 예치금은 따로 빼놨어요. 나중에 하윤이 대학교 가면 주려고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해요. 인생 말년에 이런 여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시길 바라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에게 받은 뺨 한 대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 말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교훈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지금도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정숙님께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정숙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